그깟 똥기저귀 몇 번 갈아준 걸로 감히 내 큰아들 재산을 넘봐? 넌 저기 총구석에 굴러다니는 차갈밭이나 가져. 시어머니는 제가 3년간 받아낸 대소변 요강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대가는 척박한 맹지 땅 문서 하나와 모멸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무너진 폐허 속에서 오열하는 시어머니와 제가 받은 쓸모없는 자갈밭에서 기적을 일궈낸 통쾌한 반전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 방의 공기는 늘 그랬듯 쉰내와 파스 냄새가 뒤엉켜 있었어요. 3년을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그날 그 방 한가운데 앉은 시어머니 앞에 공증인이 서류를 펼쳐 놓았고 시숙이 만년필을 건네며 빙긋 웃고 계셨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을 테니까 다들 잘 봐. 시어머니가 마비된 다리를 이불 밖으로 비죽 내놓은 채 인주함을 끌어당겼어요. 시숙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주며 도장을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힘주세요. 한 번에 딱 찍으셔야 해요. 저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어요. 3년 동안 이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 때마다 밤새 몸을 돌려 눕힌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소류가 뭔데요? 넌 빠져. 장남재산 정리하는 자리야. 재수 씨가 괜히 끼어들 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도장이 붉게 찍혔습니다. 현금 통장, 상가 건물, 아파트 2채. 모든 글자가 시숙의 이름 아래로 줄줄이 옮겨가더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혀서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랑 이 몫은요? 목 같은 소리 하네. 그깟 병수발 좀 해줬다고 창남재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고 입가에 하얀 거품이 맺혔습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거야. 그걸 가지고 감히 생색을 내려들어? 시숙이 뒤쪽 서랍장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제 무릎 앞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거 외곽에 자갈밭 1,000평. 너희 뭐 자갈밭이요? 농사도 못 짓는 땅이야. 그래도 너희는 받는 게 공평하니까 옆에 앉은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남편이 입술을 달싹거리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3년을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인 그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더라고요. 둘째야, 네 형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형만 믿고 가만히 있어. 예, 어머니.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이 자갈밥. 그래, 잘 생각했네. 대신 오늘부로 이 집에 발 안 들여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이것 봐라. 이 집 기둥뿌리 뽑을 소리 안 해?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하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다리 닦아드릴 때 한 번이라도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요강을 내던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안방문을 거칠게 밀고 나왔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서 장롱 아래 넣어둔 가방을 꺼냈어요. 속옷 몇 벌, 겨울 스웨터 2개, 결혼식 사진 1장.
가방이 반도 차지 않더라고요. 3년치 살림이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가. 나 같이 나갈 거면 따라오고 아니면 어머니랑 살아. 남편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가 다시 제 가방 손잡이를 잡더라고요. 남편이 신발을 구겨 신고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현관문 너머로 길게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구한 집은 버스 종점 옆에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스 위에 밥상을 차리고 라면 2개를 끓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못난 놈이야. 3년 동안 당신 고생하는 거 다 보면서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일어나. 라면 다 불어. 오늘 그 방에서 고개 한번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의 눈물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 당신 말고는 아무 편도 안 들어. 나 맹세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부터는 그 집 안 쳐다봐. 어머니도 형님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한테는. 응, 그렇게 할게. 이 자갈밭 한 장 들고 어떻게든 살아볼 거야. 당신만 내 편이면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거렸어요. 불어터진 라면 위로 김이 힘없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오후 시숙의 집 대문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내가 서류 가방을 흔들며 시숙을 끌어안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일 끝났다는 얘기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왔어? 마침 잘 왔다. 머리도 식힐 겸 한잔하자. 한 잔이 됐어요, 형님? 내가 오늘 인생 바꿀 얘기 하나 가져왔어. 사내가 거실 탁자에 가죽 파일을 쫙 펼쳤습니다. 파일 표지에 금박으로 수익률 300% 보장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렸어요. 형님이 이번에 물려받은 돈 있잖아. 그거 반년만 내 앞으로 돌려주면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진짜요? 이게 그렇게 되냐? 10년 친구인 내가 형님한테 거짓말 하겠어? 이 바닥에서 내 이름 석자면 통해. 시숙이 파일을 넘기며 눈빛이 흐트러졌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마지막 장에 시숙의 손이 멈췄어요. 시숙이 입꼬리를 올리며 도장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현금 통장과 상가 등기부 등본이 그 방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단칸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뿌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연탄가스 냄새가 밴 이불을 깃키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인력시장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대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세댁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시댁 쪽에 큰일 났다던데. 전화 한 통 해봐.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절연을 선언한 입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남편이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형 집이 난리가 났대. 난리라니? 무슨 난리?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었다고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어. 남편이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다시 신을 꿰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지갑을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숙의 집 골목에 도착했어요. 골목 어귀부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대여섯 명이 대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트럭 한 대가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현관 유리는 박살이 나 있었고 거실 장식장과 냉장고에는 새빨간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아줌마, 여기 집주인 어디 갔어?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동서예요. 동서든 뭐든 이 집에서 받을 돈이 5억이야, 5억. 집행관이 장부를 흔들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 뒤에 바짝붙어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휠체어는 저만치 뒤집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이 걷어진 채 말려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휴, 아휴,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두 팔로 장판을 긁으며 몸을 끌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마비된 하반신이 넝마처럼 끌려다녔습니다. 큰애야, 큰애야, 어디 있니? 아드님 전화 꺼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형님이요? 형님이 도망을 갔다고요? 후자금 다 날리고 친구라는 사람은 해외로 튀었답니다. 이 집도 상가도 전부 넘어갔어요. 남편이 방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와 빨간 딱지가 붙은 장롱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주먹만 꽉 쥐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발견하고 팔을 뻗었습니다. 둘째야, 둘째야, 엄마 좀 일으켜줘. 남편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등이 제 쪽으로 슬쩍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전 단칸방에서 무릎 꿇고 했던 맹세가 그 등 위에 얹혀 있었어요. 엄마, 다리 아파. 엄마 좀 일으켜달라니까? 어머니, 어서 오너라. 뭐하고 섰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형님 돌아오시면 형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니 재산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못된 놈? 애미가 이 꼴이 됐는데 그냥 간다고?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갈라지며 터져 나왔어요. 집행관이 차가운 얼굴로 장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고 나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어. 어머니 혼자 저렇게 두고 와도 되는 거지? 형님이 모셔야지. 형님이 재산 다 가져가셨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깨를 들썩였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갔고 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외곽의 무료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거쳐 흘러들어왔어요. 시숙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칸방에 누워 천장 얼룩을 세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식당에서 받아온 낡은 신문을 펼쳐놓고 된장국을 떠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왜? 뭐가 났어? 남편이 신문 하단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밀었습니다. 제 눈이 기사 제목에 박혔어요. 수도권 외곽 일대 국내 최대 규모 테마파크 예정지 확정. 그 아래 지도가 큼직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받은 자갈밭이었어요. 여보, 이거 우리 땅이야. 맞지? 여기 맞지?
맞아. 2번 지수. 내가 등기부 보고 외웠어.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구두를 탁탁 털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라고요. 앞선 사내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건설 법무팀 과장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사내가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신문이 아직 밥상 위에 펼쳐져 있는 걸 힐끗 쳐다보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외곽에 있는 자갈밭건으로 왔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진입로도 없는 맹지라서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해 드리려고요. 보상이요? 얼마나요? 여기 합의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도장 찍으시면 계약금 나갑니다. 저는 합의서를 끌어당겨 맨 아래 금액부터 받습니다. 3천만 원. 1000평에 3천만 원. 신문 기사 속 테마파크 조감도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여보, 이거라도 받아서 빚부터 정리하는 거 어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가 입꼬리를 울리며 인주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에서 도장을 낚아챘습니다. 잠깐 서명 안 해. 사모님, 이 금액도 저희가 좋게 쳐드린 겁니다. 좋게요? 저희 남편이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고 일당 7만 원 받는 거 알고 오셨죠? 농지 가격은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세 내일 다시 와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가세요. 저는 합의서를 반으로 접어 사내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내가 피식 웃으며 봉투를 다시 챙겼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사내들이 구두를 끌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신문 기사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겠어. 뭔데? 이 땅 절대 3천만 원짜리 아니야. 내일 아침에 나 이 땅 보러 갈 거야. 같이 가.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저는 합의서가 놓여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다음날 새벽 5시였어요.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버스 첫 차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린 정류장에서 다시 1시간을 걸어 들어갔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울퉁불퉁한 자갈밭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땅을 빙 둘러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푸른색 안전모를 쓴 산에 대여섯 명이 삽과 망치를 들고 말뚝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앞장선 사내가 담배를 꼬나물고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진 덩치였습니다. 아줌마,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요. 출입 금지라뇨. 이 땅 주인이 접니다. 주인? 주인이면 뭐하나. 조만간 나라에서 가져갈 땅이야. 남편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사내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땅에 왜 철조망을 치는 겁니까? 공사 안전 문제지. 민원 넣으려면 넣어봐. 어차피 접수도 안 될 테니까. 사내가 담배를 제 발밑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자갈밭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철조망이 아직 쳐지지 않은 귀퉁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고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여보, 뭐해? 흙 좀 담을 거야. 돌멩이도 몇 개. 이 돌을 뭐에 쓰게? 저 사람들이 이 땅에 목매는 이유, 이 흙에 있을 거야. 저는 맨손으로 흙을 파서 봉지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른 자갈도 주워 넣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쭈그려 앉아 멀뚱히 쳐다보더라고요. 어이, 거기 뭐 하는 거야? 저는 봉지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사내 둘이 뛰어왔지만
저는 이미 철조망 바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내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생각했어요. 이 흙을 어디에 가져가야 하나? 농업기술센터. 고등학교 시절 지나치며 봤던 간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흙봉지를 들고 찾아간 곳은 수도권 외곽의 농업기술센터 부설 연구소였습니다. 로비에서 안내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원은 어떻게 오셨어요? 흙 성분 좀 봐달라고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예약 없이는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는 로비 한복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지를 두 손으로 꽉 끌어안고 안내원에게 매달렸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요. 규정이 그래요. 나가세요. 그때 양복에 넥타이 없이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사내가 서류철을 들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사내가 제 발밑에 떨어진 흙 한 줌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이 흙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네, 저 외곽 자갈밭에서요. 이 색깔, 이 입자. 사내가 제 봉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흙을 비벼보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명함 드릴게요. 명함에는 청농대표 윤지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지혁이 저를 개인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실험대 위에 흙봉지를 내려놓고 벽면 가득한 기계 앞으로 샘플을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기 검사비가 얼마인가요? 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요. 돈은 됐습니다. 이 결과가 제가 더 궁금해서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지혁이 출력물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더니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사부님, 이 땅, 진짜 이 땅이 맞습니까? 네, 왜요? 이 토양은요, 물 빠짐이 유별나게 좋고 희귀한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일반 농사에는 최악이에요. 뿌리채소 심으면 다 썩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작물한테는 완벽합니다. 무슨 작물인데요? 흑마카라고 항암 성분이 일반 품종보다 수십 배 높은 초고가 약초입니다. 국내에서 이 흑마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땅이 딱 3곳밖에 없어요. 설마 저희 땅이요? 그 3곳 중 하나가 사모님 땅이에요. 상위 1%짜리 기적의 토질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귀까지 울렸습니다. 윤지혁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내밀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제가 업계 쪽 소식 들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대한건설이 그 테마파크 안에 VIP 전용 항노화 힐링센터를 짓는답니다. 그 힐링센터의 핵심 약재가 바로 흑마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3천만 원 던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면서 후려친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조망을 치던 사내의 비웃음, 합의서를 내밀던 법무팀의 얼굴이 눈앞에서 번갈아 떠오르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그 땅 절대 못 넘겨요. 제가 직접 이 흑마카를 키울 거예요. 사모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네, 제 이름으로 농사 지어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예요. 말은 그렇게 뱉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시약값, 온실값, 인건비, 통장 잔고가 겨우 80만 원이었습니다. 윤지혁이 한참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사모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흑락가 재배 부지를 4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4년이요? 네, 사모님 땅이 제가 찾던 바로 그 땅이에요. 같이 하시죠. 같이라뇨?
초기 자본이랑 재배 기술은 제가 댈게요. 땅이랑 노동력은 두 분이 주세요. 수익은 정직하게 나누고요. 남편이 제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윤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기꾼 같은 기색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토양 분석표가 새빨갛게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채 사흘이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단칸방 전화기가 밤늦게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에 윤지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왜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이 오늘 갑자기 투자금을 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대한건설 쪽에서 압박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설마요. 이대로면 제 회사 두 달도 못 버팁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얼굴을 살피며 숨을 죽이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8시에 대한건설 본사 앞에서 봅시다. 본사요? 네, 회장실로 올라갈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밖에서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정각이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낡은 단화를 신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윤지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섰고 남편이 등 뒤를 지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 뵈러 왔어요. 약속 잡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사회 하고 계시죠? 제가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직원이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 넷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회장님께 전해드리고 와요. 5분 안에 답 없으면 제가 기자 100명 앞에서 이 서류를 뿌릴 거예요. 아주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할 사람은 댁내 회장이에요. 비키세요. 저는 경호원 사이를 비집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제 어깨를 잡으려 할 때 윤지혁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청농대표 윤지혁입니다. 이분이 오늘 회장님 못 만나시면 내일 모레 테마파크 공사 완전히 엎어집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틈에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왔지만 저를 끌어내지는 못했어요. 25층 복도 끝에 대회의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 남자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한번 꾹 눌러주었어요. 저는 발로 문을 밀어 젖혔습니다. 긴 회의 탁자에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가장 안쪽 상석에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노안의 기색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낼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릴 말씀 다 하고 알아서 갑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내던졌어요. 토양 분석표가 메뉴에 펼쳐졌고 그 아래 힐링센터 설계도 사본이 차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법무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서류 저희 극비 자료입니다.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서류가 뭔지가 중요하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르세요. 저는 여기서 사진 찍어서 신문사에 넘길 테니까. 회장이 손을 들어 임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토양 분석표 위로 미끄러지며 빨간 형광펜 줄을 따라갔습니다. 흑마카 상위 1%? 맞아요. 제 땅이 그 상위 1%예요.
회장님 힐링센터에 쓰실 약재, 저희 땅에서만 제대로 나온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이용권이 뭐요? 3천만 원 거두세요. 대신 저랑 거래 하나 합시다. 거래? 저희 땅 수용 포기하시고 저희 회사를 테마파크 공식 파트너로 등록해 주세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법무팀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그쪽 무슨 회사가 있다고요? 단칸방 사시는 거 제가 다 보고 받았습니다. 회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면 돼요. 제 사업 파트너는 윤지혁 대표, 국내 최고 스마트팜 전문가예요. 윤지혁이 탁자 위에 자신의 명함과 특허증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잠시 명함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회장님, 요즘 공사 현장 앞에서 환경단체가 천막치고 시위하는 거 벌써 석 달째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거기에 친환경 생태 힐링 구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흑마카를 독점으로 납품해서요. 친환경 생태 구역이요? 네, 환경단체가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요. 개발만 하는 테마파크가 아니라 자연 치유를 내세운 브랜드가 되는 거죠. 공사 취소 위기도 없어지고 회장님 힐링센터 약재도 확보되고요. 회장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숨이 살짝 거칠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노인의 눈동자가 설계도 한 구석에 그려진 힐링센터 단면도로 향하더라고요. 법무팀장, 예, 회장님. 공시지가로 후려치라고 지시한 게 자네지? 그게 회장님,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자네 때문에 공사가 석 달째 멈춰 있는 거야. 오늘부로 그만두게.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얘져서 서류를 챙기지도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백발 아래 눈빛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독점 공급 단가, 환경단체 철수 일정. 오늘 안에 안 맞춰 놓으면 이 자리도 없던 걸로 하겠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늦게 대한건설과 우리 회사 사이에 100억 원대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남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두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내일 아침부터 진짜 시작이야.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우리는 자갈밭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조망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포크레인 12대가 시동을 걸고 있었고, 윤지혁이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이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도 여기서 숙식할 겁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도 같이 자고 먹는다고요? 그럼요. 같이 먹고 같이 일합니다. 남편의 손바닥이 며칠 만에 벌겋게 부풀어 올랐어요. 밤마다 컨테이너 숙소에서 파스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저는 서울 단칸방과 현장을 오가며 행정서류와 시합 발주를 챙겼어요. 반년쯤 지나자 황무지였던 자갈밭에 유리 온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첫 파종날 남편과 저는 첫 구덩이에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이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름이 되자 예기치 못한 벌레가 온실에 퍼졌습니다. 밤새 잎이 갉아먹혔어요. 사모님, 이 벌레 국내에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잡아보죠? 방제약 새로 조합해 주세요. 남편은 열흘 동안 온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한입 한입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내리던 날에는 제가 비닐을 머리에 덮어쓰고 온실 환기창을 닫으러 뛰어다녔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장화에 진흙이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이 흘렀습니다. 첫 수확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나란히 온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흑마카 뿌리가 주먹만한 크기로 탐스럽게 자라 있었어요.
윤지역이 한 뿌리를 뽑아 저울에 올렸습니다. 사모님, 평균 증량이 기존 품종의 3배예요. 약효 성분도 기준치 돌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저는 흑마카 한 뿌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뿌리 사이에 아직 자갈밭 흙이 묻어 있었어요. 3년 전 시어머니 방에서 뺨 맞듯 들었던 말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깟 병수발 좀 한 것으로. 저는 흙을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첫 수확 흑마카가 대한건설 테마파크의 VIP 힐링센터에 납품된 날, 저는 납품 트럭 뒷공무니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트럭 짐칸에 빼곡히 실린 나무 상자 위로 골든팜이라는 금박 글자가 번쩍거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름이 저기 적혀 있네. 그러게, 내가 봐도 이상해. 힐링센터 정식 오픈 첫날 예약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비서실에서 유명 여배우의 매니저에게서 국회의원 부인의 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건설 담당자가 하루에도 5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한 달치 분량이 일주일 만에 동났습니다. 다음 주 수확분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대신 단가는 15% 올리겠습니다. 단가를요? 공급이 달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다른 거래처 쪽으로 돌리고요. 아닙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하시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저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손과 지금 만년필을 든 손이 같은 손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식 농업법인을 세우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법인명은 골든팜. 공동 대표란에 제 이름과 윤지혁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식 법인 대표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대표님도 참 서로 편하게 하던 대로 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건물 앞에 기자 3명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여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대표님, 경제 주간지에서 나왔습니다. 자갈밭에서 농업 벤처 신화를 이루셨다고 해서요.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신화는 무슨요? 그냥 땅이 좋았어요. 3년 전 단칸방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독자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 주간지 표지에 제 얼굴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버려진 자갈밭에서 피어난 골든팜, 여성 최고 경영자의 질주. 기사는 서점 가판대에서 금세 동이 났습니다. 방송국 PD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어요. 두어 달 뒤 우리 부부는 단칸방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500을 돌려받던 날, 주인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봤어요. 아휴, 세대. 진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맞았어. 어머니, 그동안 월세 밀린 적 많아서 죄송했어요. 고생 많았는데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옮겨간 집은 테마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어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우리가 일군 온실단지가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온실 불빛이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더라고요. 이삿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자동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차, 오늘부터 당신이 몰고 다녀. 세단이야? 이 회사 거? 당신이 흙바닥에서 1년 넘게 뒹굴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열쇠를 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번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골든팜의 흑마카는 테마파크를 넘어 유명 백화점의 우수고객 전용 라운지로 퍼져나갔어요.
특급 호텔 조리장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식자재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암시장 가격이 정식 가격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총괄 농장장으로 승진해서 500명 가까운 직원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야경이 발치에 깔려 있었고, 우리 온실단지가 저 멀리 황금빛 별처럼 빛나고 있더라고요. 여보, 3년 전에 우리가 단칸방에서 라면 먹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형광등 깜빡거리던 거. 그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평생 갚을게. 갚을 거 없어. 같이 잘 살면 돼.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와인잔 표면에 야경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저는 그 잔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의 노숙자 쉼터였어요. 낡은 텔레비전 앞에 털모자를 푹 눌러쓴 사내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야위고 지저분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숙이 분명했어요. 화면 속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골든팜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 수출도 준비하고 있어요. 국내 흑마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목표입니다. 재수 씨? 시숙이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옆자리의 노숙자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숙이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며 으르렁거렸어요. 저 땅이 그깟 자갈밭이 수백억이라고? 사채업자들이 며칠 전에도 시숙의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시숙의 주머니에는 이제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쉼터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 얼굴 너머로 화면 속 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숙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중얼거렸어요. 가만 안 둬, 저 회사. 내가 기어들어 가서라도 뜯어낸다. 낡은 요양원이었어요. 6명이 함께 쓰는 병실 한쪽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저귀에서 쉰내가 짙게 올라왔어요. 텔레비전 앞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마침 뉴스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내 옆에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자갈밭에서 수확한 흑마카 뿌리를 들어 보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흐릿한 눈동자를 끔뻑이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놈, 우리 둘째가 저기 있네. 옆 침대의 할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헤매며 화면 쪽으로 뻗었어요. 치매 초기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둘째 아들의 얼굴만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3년 전 자갈밭 한 장을 집어던지던 날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땅이, 첫 땅이 저렇게 된 거냐? 시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입가에서는 침까지 흘렀어요. 간병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또 울어? 기저귀 갈 시간이야. 빨리. 내 둘째 좀, 내 둘째 좀 불러줘. 아들이 어딨어? 면회 한 번 오는 사람도 없으면서. 간병인이 거칠게 시어머니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허공에 휘적거렸어요. 화면이 이미 다른 광고로 넘어간 뒤 한참 뒤였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아들이 서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는 남편과 내가 마주보고 웃고 있었고 요양원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흰 벽을 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공간 사이로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업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골든팜의 주문량은 매달 2배씩 불어났습니다. 해외 제약회사에서도 샘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늘어난 물량을 맞추느라 새벽 4시에 온실로 나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얼굴이 백지장이야. 괜찮아. 이번 달만 넘기면 인력 충원돼. 그 말 지난달에도 했어. 진짜야. 이번엔 진짜. 남편이 제 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입술이 창백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본사 대표실에서 해외 수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윤지혁의 목소리가 숨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바로 3번 온실로 오셔야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피를 토하고 계세요. 수화기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구두를 신는 둥 마는 둥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왜 그렇게 느리던지 저는 비상계단을 밟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온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들것에 실려 있었어요. 작업복 가슴팍이 검붉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울먹이며 비켜섰어요. 윤지혁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구급차 올 때까지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여보, 눈 좀 떠봐.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입가에 거품 섞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사모님, 간 상태가 많이 나쁩니다. 중환자실로 올리겠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면회는 하루 한 번만 되고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단칸방 앞에 쪼그려 앉아 울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빈손이라 서러웠고 지금은 손에 쥔 것이 있어도 속수무책이라 더 서러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꾹 누르고 몸을 돌렸습니다. 회사가 비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그동안 일군 것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이었어요. 털모자를 눌러 쓴 시숙 앞에 말쑥한 양복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래 바이오에서 왔다는 사내였어요. 박 선생, 지금 사채빚이 얼마요? 2억 조금 넘습니다. 1억만 우리가 다시 1억만 우리가 끊어드리지. 성금 3천, 성공보수 5천, 8천이요? 대신 단번에 끝내셔야 합니다. 골든팜 중앙 제어실에 배양액 배합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만 뽑아오면 돼요. 내 얼굴 알려지면 동생이 나를 바로 알아볼 텐데. 사내가 서류 가방을 탁자에 올리더니 지퍼를 드르륵 열었습니다. 그 안에 위조 주민등록증 한 장과 머리 염색약, 굵은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가짜 턱수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쓰면 친어머니도 못 알아봅니다. 이름은 김판수, 52살, 경기도 외곽 일용직 출신. 이런 것까지 외부 인력 파견 업체 통해서 집어넣어 드려요. 신원조회 안 돼요. 시숙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채 업자에게 맞은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시숙은 떨리는 손으로 위조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골든팜 정문 앞에 외부 인력 파견 업체 버스가 멈춰섰어요. 버스에서 내린 10여 명의 일용직 인부들 사이에 김판수라는 이름표를 단 사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아래 눈빛이 흘낏 본사 건물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시각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남편의 상태는 아직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전화로 온실별 생산량을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3번 온실 배양액 수모량이 평소보다 살짝 많습니다. 얼마나요? 아주 미세하게요. 오차범위 아니긴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윤 대표한테 전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남편이 있는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배양액 소모량 같은 작은 문제에 정신을 쏟을 여유가 없었어요. 의사가 다가와 남편의 간 수치가 더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의 숫자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시숙은 닷새 만에 성실한 김판수로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밥을 나눠주고 쉬는 시간에 커피 심부름을 자처했어요. 동료 반장이 시숙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김씨, 나이 많은 양반이 참 부지런하네. 일 있어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지. 일 있어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지. 그날 밤 9시 시숙은 공구창고에서 슬쩍 복사해둔 동료의 출입카드를 품 안에 숨기고 3번 온실로 향했습니다. 온실 뒷문 센서 앞에 카드를 대자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시숙은 허리를 잔뜩 숙인 채 배양액 탱크 옆 밸브로 다가갔습니다. 조그만 주사기로 배양액을 조금씩 뽑아 비닐봉지에 옮겨 담았어요.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윤지혁이 본사 관제실에서 수질 관리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막대 그래프가 미세하게 튀어 올랐어요. 윤지혁이 안경을 바짝 올렸었습니다. 3번 온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윤지혁이 펜으로 사흘치 데이터를 동그랗게 표시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간신히 벗어나 있었지만 누가 봐도 규칙적인 소모가 있었습니다. 윤지혁이 바로 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바로 본사로 오세요. 저는 병원에서 본사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윤지혁이 관제실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누가 밤마다 3번 온실 배양액을 조금씩 뽑아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반 작업자는 이 구역에 안 들어갑니다. 내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 기술 노리는 거죠? 네, 그것도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배양액 뽑아서 어디에 팔려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미래 바이오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작년부터 우리 기술에 눈독 들이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관제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 안 하신다고요? 신고하면 그쪽이 바로 꼬리 끊어요.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해요. 다음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 회사는 내가 지킬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쥐고 있던 손가락 끝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내 얼굴에서 눈물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본사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저와 윤지혁은 밤낮 없이 관제실 모니터 앞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사내 폐쇄로 화면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림자가 지나가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사모님, 야간 근무조 중에 최근 열흘 안에 들어온 일용직이 8명 있습니다. 그 중에 배양액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다들 단순 노무 이력 뿐입니다. 모르고 뽑는 사람은 없어요. 잘 아는 사람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저는 펜을 손가락에 끼운 채 빙빙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작전이 떠올랐어요.
윤재혁에게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표님, 가짜 미끼를 하나 만들어요. 가짜요? 핵심 배양액 배합 데이터를 중앙제어실 금고에 넣어뒀다는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단, 안에 든 건 전부 가짜로. 그쪽이 그걸 가지러 오는 순간 현행범이군요. 맞아요. 이튿날 아침 작업반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윤지혁이 현장을 한 바퀴 돌며 반장들에게 무심한 척 말을 흘렸습니다. 중앙제어실 금고 점검을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이번에 배합 데이터 저장해둔 이동식 저장 장치도 거기 있는데. 대표님, 그거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옮기려고요. 그때까지 아무도 접근 못하게 단단히 잠가두세요. 그 말이 일용직 반장들 사이를 거쳐 김 판수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시숙은 점심시간에 컨테이너 식당 구석에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그날 밤 시숙은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데이터 위치 확인했어요. 언제 뽑을 수 있습니까? 빨리 뽑아야 해요. 다음 주면 옮긴답니다. 모레 새벽 폭우 예보가 있어요. 경비 허술해져요. 그때 들어가세요. 제어실 키는요? 마스터키 복사본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실패하면 성금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시숙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새벽 2시 하늘이 통째로 쏟아지듯 비가 내려왔어요. 골든팜 중앙 제어실의 창문에 빗줄기가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윤지혁과 사설 경호팀 4명과 함께 제어실 옆 기계실에 숨어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정문 쪽 상황이 들어왔어요. 대상자 진입, 복면 착용, 카드 인식. 제어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복면을 쓴 사내가 허리를 숙인 채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스터키를 돌리는 소리, 철제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 사내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외투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벽 옆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사내가 눈이 부신 듯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사내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눌렀습니다. 놔라 이거. 복면 벗겨요. 경원이 사내의 머리에서 복면을 거칠게 잡아 내렸습니다. 뿔테 안경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염색했던 머리카락이 반쯤 지워져 밑색깔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굴을 덮고 있던 가짜 턱수염이 한쪽으로 삐뚤어졌어요.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이 바로 시숙이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눈앞에 드러난 진짜 얼굴을 보는 순간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아주버님. 시숙이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바지가 젖어 바닥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시숙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내가 내 동생 돕고 싶어서 온 거야. 내 동생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돕고 싶어서 복면 쓰고 금고 여세요? 진짜야, 진짜.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래바이오 브로커와 시숙이 나눈 통화 녹음이 그 자리에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금 3천, 성공보수 5천, 이름은 김판수. 시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메신저네요. 위조 신분증 출처. 전부 다. 재수 씨, 제발. 재수 씨, 그 말 아직도 입에 붙네요. 3년 전에 저한테 자갈밭 던질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시숙이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간병인이었어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방금 눈 뜨셨어요. 간 수치 떨어졌대요. 고비 넘기셨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을 거래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무릎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윤지혁의 팔을 한번 꽉 붙잡았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속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완벽하게 졌어요. 재수 씨, 한 번만 봐주면, 봐드릴 거였으면 이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사님들,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대기하던 경찰 정보과 형사 5명이 빗물을 툭툭 털며 제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선 형사가 시숙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아니야, 전 그냥 미란다 원칙 고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숙이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끌려나갔습니다. 제어실 문이 쾅 닫혔어요. 빗소리가 한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래바이오 본사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넘긴 증거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브로커와 연관 임원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미래바이오는 주가가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제약 업계에서 곧바로 퇴출 수순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오전 경찰서 면회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숙이 저에게 면회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유리창 유리 너머에 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야위어 있더라고요. 재수 씨, 한번 와줬네요. 고마워요.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재수 씨,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야 돼. 재수 씨 한마디면, 한마디요? 합의서, 합의서 한 장만 써주면, 나 동생 형이잖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리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3년 전에 어머니 방에서 아주버님이 저 쳐다보던 눈빛 기억나세요? 재수 씨, 제가 그 눈빛 돌려드릴게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시숙이 유리를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와 바깥으로 나오니 비가 그친 하늘이 환하게 열려 있었어요. 그 길로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남편이 침대에 기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 야윈품 안으로 무너지듯 안겨들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어. 회사 지켰다며? 다 들었어. 당신이 버텨줘서 지킨 거야. 남편의 앙상한 손이 제 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어요. 제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그 햇살 속에서 반짝 빛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시숙의 최종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시숙은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까지 치밀한 위장을 준비했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판사님, 저 한 번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시숙의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옆에서 시숙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숙이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3년 전 받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형 저렇게 들어가는 거 마음 쓰여. 당신 마음 쓰는 건 이해해. 나는 안 쓸 거야. 그래도 돼. 남편이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반짝거렸어요. 남편의 얼굴에 예전의 살집이 거의 돌아와 있더라고요. 재활 치료를 꼬박 반년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남편이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제가 뭐 하냐고 묻자 남편은 그냥 오기만 하라며 방긋 웃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단상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총괄 농장장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회사의 단독 대표 자리에 제 아내를 모시고자 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제가 쓰러졌을 때 이 회사 지켜낸 사람은 당신이야.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신이 살려낸 거야. 남편이 마이크 앞에서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단상 가운데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임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마이크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요. 그날 저녁 윤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청농을 골든팜에 완전히 합병시키고 싶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통째로요? 네, 이쪽으로 다 합쳐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도 사모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밑에서라뇨. 같이 가는 거예요. 윤지혁이 내민 서류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회사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 주가 끝나기 전에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됐어요. 흑마카 추출물이 바다 건너로 실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해외 경제 잡지 표지에 제 얼굴이 실렸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내내 제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고요. 대표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분노였어요. 처음에는요. 분노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느 순간 땅이 되었어요. 씨앗이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어요. 자선재단에서 후원 물품 전달 행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도시 남쪽 끝에 낡은 요양원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쉰내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6명이 함께 쓰는 병실 창가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말라 있었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쫓고 있었는데 그 눈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번쩍 초점이 잡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야윈 팔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얘야, 얘야, 거기. 간호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저 할머니가 저렇게 또렷하게 누구 부르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얘야, 나 좀 봐주라. 시어머니 손끝이 제 쪽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주름진 손등위로 푸른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숙이 만년필을 들이밀던 그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침대 두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후원 상자를 가만히 발밑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얘야, 한 번만 손 좀 잡아주라. 손잡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물품 놓으러 왔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그때 이야기 저는 다 잊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잊으세요.
둘째, 둘째 좀 보고 싶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전에 훌훌 털어낸 사람의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길게 이어졌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황은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얼굴에 와락 쏟아졌습니다. 볼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바람만 시원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가을 햇살을 주제로 한 가벼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문의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방에서 맡던 쉰내가 이제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흑마카 뿌리를 들어 올리던 첫 수확의 흙냄새가 대신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를 테마파크 전망대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어요. 아래쪽으로 우리 스마트팜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유리 온실 지붕마다 내려앉아 들판 전체가 번쩍거리더라고요. 여보, 저 땅이 자갈밭이었다는 거 아직도 믿겨져? 안 믿어져. 꿈 같아. 근데 꿈이 아니네. 그러게, 꿈이 아니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 아래 온실단지에서 직원들의 퇴근 버스가 줄을 지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들판에서 오늘 하루 종일 땀을 흘린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당신 있어서. 석양이 조금씩 기울었어요. 유리 지붕에 맺혔던 빛이 붉게 물들었다가 주황으로 번졌습니다. 전망대 난간에 기댄 우리 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3년 전 단칸방 형광등 아래서 맞잡았던 두 손이 오늘 저녁 전망대 난간 위에서 다시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흑마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3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했던 저에게 돌아온 건 자갈밭 한 장과 모진 폭언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 비웃음 받던 자갈밭이 상위 1%의 기적의 토질이었다는 사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던져준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귀한 보물일 수 있더라고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것, 비겁했던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분노를 원망으로만 쓰지 않고 씨앗으로 바꾼 것. 돌아보니 그 모든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심에 무너졌고, 제 곁에 남은 사람과 저를 알아봐준 인연은 황금빛 들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지금 자갈밭 한 장이 쥐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글 절대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그 안에 여러분만의 기적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